일주일째 영남 지역을 휩쓸고 있는 산불이 여전히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로 현재까지 약 60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피해 산림 면적도 3만 6천 헥타르에 달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통상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 6단체장들은 석 달 만에 만나 통상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제 해제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송파구 집값은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는 영남 지역 산불 사태 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가 내일이면 딱 일주일째입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하며 여의도 120배가 넘는 면적을 불바다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또 자고 건조한 북서풍이 곧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미 동해안까지 도달한 산불이 해안을 타고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이번 산불 사태 확산의 주범인 바람 속도가 태풍급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산불 확산 속도는 시속 8.2km 수준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초속 27m가 넘는 강풍 때문인데요. 이 정도면 태풍급 강풍입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60km가량의 빠른 속도입니다. 기존 최고 속도였던 2019년 속초 고성 산불이 시속 5.2km였으니까 이번 확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청은 산불이 지난 밤 사이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의 영덕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산림 피해 면적도 역대 최대라고요? 그렇습니다. 당국은 산림 피해 면적이 3만 6천 헥타르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약 124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경상북도만 여의도 면적의 114배의 산불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의 길이를 나타내는 화선은 600km가 넘습니다. 직선으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상청은 주말 이후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간 초속은 15m입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오늘과 내일 어떻게든 확산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확산되면서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현대까지의 산불 피해 상황은 김종윤 기자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앞서 전해진 것처럼 사람 달리는 속도보다도 빠르다고 하는데 이 경북 북동부로 빠르게 확산한 산불로 인명피해도 크게 늘고 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 기준 사망 27명, 중경상 32명 등 잠정 인명피해는 총 5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에서 실종된 60대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산림청이 산불 피해를 집계한 지난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27명입니다. 인명피해는 경북에 몰렸는데 사망 23명, 부상 21명 등 모두 4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민 3만 7천여 명이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의성과 안동 등에선 3만여 명이 피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 가옥과 문화재 피해도 커지고 있죠. 네, 청송, 영양, 영덕 피해가 집계되면서 현재까지 주택과 공장 건물, 문화재 등 325곳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과 유명 고찰을 중심으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11건 등 모두 18건의 국가유산이 산불로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동 용담사 무량전 부석 건물과
금정암 화엄 강당 등은 전소됐고 의성군 관덕동 석보 보살 자상도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인력을 동원해 안동 봉정사 근락점 등 주요 국보와 보물에 방염포를 씌우면서 국가유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정부는 안동과 청송 등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고는 있지만 이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우선 재난 지역이 확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어 특별 재난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국민의힘 산불 재난 대응 특별위원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도 재원 항목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당 반대로 예비비가 깎여 1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청송을 방문한 이재영 민주당 대표는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급한 대로 금융 지원부터 이루어지고 있죠. 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 대금 납부 등이 유예됩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도 이뤄지는데요. 또 산불로 인해서 축사, 주택 등 자산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지금부터는 관세 전쟁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아껴뒀던 자동차 관세 카드를 마침내 꺼내들었습니다. 이 상호 관세와 함께 미국 바깥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다음 달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물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 이 자동차 산업에 전방위적인 충격이 예상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가 현실화되면 조단위 천문학적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약 51조 원에 달합니다. ILTA 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관세 부과로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31조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 그룹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작년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판매량 170만 대 중 100만 대가 수출 물량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량을 100만 대로 대폭 늘려도 여전히 70만 대가량은 관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대미 수출량이 85%에 달하는 한국 GM은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네, 특히 대부분 중소업체인 부품업계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5월 3일부터 엔진이나 엔진 부품, 변속기나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에도 관세 부과가 예고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자동차 부품은 작년 한국의 대미 수출 3위 품목이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라서 예상되는 피해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인데요. 현대차 등 대기업처럼 미국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품과 자동차에 동시에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이중관세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유예를 받거나 예외 조항으로 떨굴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부품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방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 대응 방안이 담길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와 재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에 우리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 6개 단체장들을 만나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방안과 중소부품업체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수출의 약 50%가 미국으로 향하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은 단판이 아닌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을 담은 비상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는 국내 입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이런 시기에 상법 개정이 기업의 경영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공포나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다음 달 1일 정례 국무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새 공장을 완성하며 100만 대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의 전초 기지가 되면서 역시나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식은 조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80억 달러를 투입해 구축한 최첨단 자동차 제조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에 이은 미국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으로 기존 공장과 함께 연간 100만 대 생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기차 아이오닉5 시범 생산을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대형 전기 SUV 모델 아이오닉 9 양산을 향후 기아와 제네시스 차량으로 생산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생산해서 여기 시장에서 원하는 그 모델을 잘 생산해서 연간 30만 대 규모인 생산 능력을 증설을 통해 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포드를 제치고 GM, 도요타와 함께 빅3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지난해 미국 판매량의 60%를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게 돼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폭풍도 상당 부분 비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공장 내부는 자동화와 AI 기술이 집약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으로 설계됐습니다. 고중량 도어 자동 탈부착, AI 기반 품질 검사는 물론 자율주행 물류 로봇 등을 활용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토 공정에 투입되고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도 자동차 제조 과정에 새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준공을 계기로 향후 북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함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 LNG 생산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LNG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우리 기업도 LNG 발전 사업 확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SK가스가 지난해 12월 상업 가동을 시작한 울산 가스복합발전소입니다. LPG와 LNG 발전이 모두 가능한 세계 최초의 발전소입니다. 지난 40년간 LPG에 한정됐던 발전 분야를 LNG로 본격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이 80m에 달하는 가스복합발전소로 국내에서 가장 최신형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원자력 발전소 1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28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LNG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LNG에 공급이 들어가면 LNG가 빠지면 좋고요. 엄청난 LNG 가격에 흠이 있었거든요. LNG를 LPG로 바꿀 수 있는 옵셔널리티의 힘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2040년 글로벌 LNG 수요는 연간 최대 7억 1,800만 톤 수준으로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LNG 생산과 수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4조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이크 덜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어제 관세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하기 위해선 LNG 구매 합의가 먼저라고 압박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LNG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 LNG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LNG사들이 미국을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선제적으로 대미 투자와 함께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LNG를 사들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포스코, SK, 한화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폭탄에다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사 갈등까지 겹친 현대제철은 다음 달부터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한 달 동안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어느 공장을 닫는 겁니까? 네, 봉영강 제품을 생산하는 인천 공장 내의 철근 공장이 대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전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현대제철이 사상 첫 전면 셧다운이란 결정을 내린 건 국내 건설 경기가 크게 나빠지면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이 철근 가격이 손익분기점을 밑돌면서 생산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게 현재 업계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시장 상황에 따라 셧다운 기간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 감소가 고착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로 힘들어서 희망퇴직까지 단행하는 처지에서 노사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가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내 생산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인데요. 이미 대미 투자 계획의 일부로 미국의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규모만 8조 5천억 원으로 생산되는 자동차용 철강제 양만 270만 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의 절반에 달합니다. 국내 노조 리스크를 피하면서 관세도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해외 생산 거점 확대라는 방향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송파의 경우에는 1년 넘는 상승을 멈추고 이번 주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 토지를 빗경한 곳은 풍선 효과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이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권 전반 상승폭이 줄었다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후인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11% 오른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파 아파트값은 지난주 0.79% 올랐지만 이번 주에는 토어제 재지정 구역인 잠실동을 비롯해 신천동 등에 의해 0.03%포인트 떨어지며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는 각각 0.36%, 0.28%, 0.18% 올랐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주춤했는데요. 강남구는 지난주 0.83% 오른 데 비해 상승폭이 0.47%포인트 줄어들었고 서초구와 용산구는 각각 상승폭이 0.41%포인트, 0.16%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이번 토지를 피한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 중이었는데요. 강남과 가까운 위치로 꼽히는 성동구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포 또한 0.21% 올라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금매를 찾는 한정적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토지 확대 재시행 이전까지 이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자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에 추가로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약 6천 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한두 달 시차가 있다고 치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700조 원, 가계 부동산 대출은 1,310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증가율은 3.6%로 1년 전보다 폭을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릴 경우 경제 성장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잠재력이 계속 낮아지는지에 대한 구조적 요인 중에 하나는 소비가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제약인 것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는 357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10가구 중 3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버는 돈뿐만 아니라 집까지 팔아도 빚을 다 못 갚는 고위험 가구는 40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서울과 달리 집값 하락세가 심한 지방은 고위험 가구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렇게 가계빚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건 토호제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 효과가 가계대출 급증세로 이어질지입니다. 금융당국은 매일 어느 은행에서 어느 지역에 주담대가 얼마나 승인되는지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유선우 기자 연결합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이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금융당국이 매일 각 은행의 일별 가계대출 데이터를 지역별 승인의 기준으로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은행마다 구별로 하루 얼마나 나갔는지까지 봅니다. 예컨대 오늘 A은행에서 강남구 소재 주담대 승인액은 얼마인지, 마포구는 또 얼마인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지역 구분 없이 또 이미 실행된 대출 잔액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승인부터 실행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존재했습니다. 승인 단계부터 들여다보겠다는 건 대출이 이미 실행된 이후에 뒤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사전에 촘촘히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유 기자. 이 사후가 아닌 선제적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역별로 총량 제한까지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승인액이 늘어나는 건 투기 심리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럴 땐 또 대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열 조짐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장 어제도 가계대출이 많이 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출 조이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2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1억 6천만 원이 늘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은 26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강희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주요 공직자들 재산 상황 어땠나요? 우선 내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고한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8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억 8천만 원 늘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약 177억 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금 등으로 재산 신고가 어려울 경우 미룰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26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산 신고 대상인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지난해 말 20억 6천만 원으로 1년 사이 1억 6천만 원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70%는 전보다 재산이 늘었고 재산 규모별로는 20억 원 이상과 10억에서 20억 원 사이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가 각각 3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다주택자 비율도 상당하다고요? 네, 지난해 말 기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64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6명, 더불어민주당 27명, 개혁신당 1명 순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김종양 의원은 3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강남 3구의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54명이었습니다. 한편 야권 차기 대권 주자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은 약 3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만 원가량 줄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원으로 1억 6천만 원 늘었습니다.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 74억 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았고 1년 전보다 14억 원가량 늘어 증가폭도 가장 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약 43억 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억 원 수준이었고 안철수 의원이 1,368억 원으로 대권 주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굵직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내일 주총에서 제한됩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오늘 오후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약 25%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최은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신 우호 세력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 코퍼레이션 홀딩스 SMH에 넘기면서 시작됐는데요. 영풍과 고려아연, SMH, 그리고 다시 영풍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어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영풍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를 고려해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SMH가 외국 회사라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우리 상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해석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내일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연합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은 40.97%입니다. 이 가운데 영풍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 25.4%는 의결권을 잃게 됐고 영풍 MBK 우호 지분 중 15.57%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 유리한 고려아연 이사수 19인 상한 안건 통과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후 8명의 신규 이사를 뽑게 되는데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멤버 6명 중 5명이 최 회장 측 인물인 걸 감안하면 최 회장이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열고 내일 주총에서 고려아연 안건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는 이사수 상한 안건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리입니다. 건조주의보와 건조경보 발효 상황이 계속되며 경상권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심각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그 양이 많지 않아 산불 진화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자체와 산림청, 소방당국의 안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권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와 산간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한편 전라 제주에도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인천, 춘천 3도, 대전과 세종 4도로 아침을 시작한 후 낮에는 서울, 수원 11도, 대전과 인천 10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5도, 울진 8도, 낮 기온은 10도 내외입니다. 남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6도, 대구 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11도, 부산 15도, 제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로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